전체적으로 일본 행보가 문제가 되고 지금 엔화가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결과는 미국 긴축 정책의 결과다. 일본의 국가 부채 비율입니다. 베네수엘라 다음으로 많은 거 보이십니까? 이거는 빚이 많아도 너무 많은 거죠. 월가의 시선이 온통 일본에 집중됐다. 우린 일본에 집중을 안 하죠. 근데 월가는 일본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왜? 일본이 이 YCC 재료금리 정책을 실패할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공식 보고서에서 엔화 하락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일본은 이미 끝났어. 왜?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해소되지 않아서. 그래서 미국 국채 금리는 정점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간단하죠. 더 올리면 뭐니까? 위기니까. 더 올리면 지들이 다친다. 죽으니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미국은 자기밖에 생각을 안 하죠. 근데 이제 자기가 다치는 거야. 일본이 왜 느긋한 줄 아시죠? 할 테면 해봐. 네가 죽어. 자, 여러분들 UBS,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전부 다 이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 시장에서 이걸 얘기하는 분이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금요일 또 금요일을 기다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이분 때문이죠. 신한투자증권 이선엽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우리 야전 사령관, 우리 장군님. 아직도 신한투자증권 입에 안 익으시죠? 머릿속이 살짝 네, 맞습니다. 버벅거렸는데. 입사할 때는 굿모닝이었나요? 굿모닝이었죠. 아, 굿모닝이에요? 굿모닝이 원래 그 전에 쌍용 투자증권이었어요. 맞아요. 투자증권이라는 용어를 제일 먼저 쓴 게 아마 쌍용 투자증권일걸요. 네, 맞습니다. 쌍용 투자증권. 그러다 다 옛날엔 쌍용증권, 뭐 부국증권 이랬거든. 네, 근데 네. 쌍용이 투자증권이라는 말을 썼대. 그래서 그때 내가 기억이 나기는 쌍용 투자증권, 한진 투자증권, 지금 메르츠죠. 두 개 회사가 좀 있어 보였어. 투자증권 하니까. 나는 동아증권 다니는데 저기는 쌍용 투자증권이야. 있어 보였는데. 실제 메이저 증권사였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 명맥을 지금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굿모닝 됐다가 신한이 바뀐- 됐다가 뭐 이름이 여러 번 바뀐 거죠. 네네네. 이름 여러 번 바뀌었다는 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굿모닝은 회사 이름이 굿모닝이에요? 그게 이제 쌍용이 어려워지니까 네. 그 사모펀드가 사서 굿모닝이 그랬었죠. 됐었나? 예, 예. 그걸 이제 신한그룹이 산 거죠. 외국계에서 샀다가 그래요. 주식 보고 굿모닝이라는 얘기가 나올까? 참, 요즘 같으면 요즘은 좀 며칠 좋습니다. 네. 자, 우리 이선엽 부장님과 함께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좀 나와봅니까? 굉장히 섣부른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달러가 또는 미국의 금리가 곧 정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함부로 말씀드리긴 참 쉽진 않은 주제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미 미국의 금리도 달러도 이제 전환점이 왔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전환점이 지난주에 정말 큰 일이 있었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강세가 이제 마무리되어 간다. 어... 물론 이런다고 해서 원화가 뭐 엄청나게 강세로 가고 이전처럼 돌아간다 이런 거는 아닌데요. 네. 최소한 지금보다 더 강하게 달러 강세가 지속될 개연성은 매우 낮아 보이고 역시 미국의 국채 금리도 거의 정점에 다다랐거나 정점을 이미 봤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온 겁니다. 근데 이게 좋습니다. 매우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럴 수밖에 왜냐면 없어요. 예. 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또 희망회로다 이렇게 얘기할 수 다 아시거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그래서 논리적으로 딱 또박또박 얘기해 주세요. 예, 그리고 오늘은 단순히 논리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논의가 활발하지 않는 것 같아서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네. 그러면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을 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먼저 7, 8을 통해서 큰 얼개를 말씀드리고 네. 제가 그거와 관련된 충분한 근거와 네. 데이터도 가지고 왔으니까 네.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 그래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실제 외국인들이 이미 여기에 베팅을 시작을 했습니다. 진짜 회론지 예. 아니면 진짜 예. 그러니까 뭐 예. 나중에 뭐 결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네. 그래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가능성이 있구나 정도는 분명히 네. 봐야 됩니다. 달러는 꼭지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 우선 미국이죠. 이 미국이란 국가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고 네. 이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금리를 너무 많이 올렸죠. 금리를 너무 강하고 빠르게 올렸죠. 자, 0.25가 원래 정상적인데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얘기를 벌써 3번이나 들었어요. 추가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금리를 너무 빠르고 강하게 올리면 네. 탈이 납니다.
자, 이미 여기에 대해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 상황에서 잘 보세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달러가 강세로 가겠죠. 미국 금리가 높으니까. 네. 이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어이없게도 통상적으로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많이 올리고 달러가 이렇게 강하면 제일 먼저 무너져야 되는 국가들은 우리도 알고 있는 것처럼 외환 보유고가 많이 부족한 국가들부터 하나씩 도미노처럼 무너져야 됩니다. 네. 그렇죠?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채권 시장이 안 좋으면 채권이 조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용등급이 낮은 데부터 천천히 그렇죠. 올라와야 되는데 네. 최근의 사태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일본, 영국 같은 선진국들이 굉장히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현재 금융시장에서는 조금 더 단도직입적으로 거의 금융위기 직전까지 지난주에 갔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걸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한국도 올리고 다 올리는데 여기서 역행하는 국가들이 문제가 된 겁니다. 대표적인 게 영국이죠. 영국도 잘 금리 따라 올리다가 트러스 총리께서 들어오면서 다른 길을 걸으면서 문제가 됐었죠. 두 번째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더 심각하죠. 왜냐하면 일본은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자,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미국과가 금리 격차가 너무 빠르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위기의 단초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이 너무나도 빠르고 강한 긴축을 한 부작용이 본격적으로 드러났고 그 부작용이 현재 미국이 가고 있는 길과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국가 중심으로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네. 더 중요한 건 이 일본과 영국의 문제가 미국으로 번졌다가 핵심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일본이라는 국가가 지금 제로금리 정책을 쓰고 있죠. 금리를 제로로 가지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죠.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금리 제로가 말이 돼? 더군다나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이게 가능하겠어? 라는 의구심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은 금리를 올렸는데 못 올리고 YCC라고 불리는 일드 커브 컨트롤, 즉 금리를 제로로 유지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채권을 마구마구 사서. 그렇죠? 네. 이 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 과정 속에서 국제적인 투기 세력들이 엔화를 공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 못할 거라고. 니네 그거 말이 안 되니까 국제적인 투기 세력은 상식적으로 많이 안 되는 것만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영국이나 일본이나 정책적 실수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일본이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엔이 자꾸 약세를 가니까 엔이 약세라는 얘기는 수입 물가가 올라올 거잖아요, 일본에. 수입 물가가 올라오면 지속적으로 소비자 물가가 올라오고 있겠죠. 실제 그 증거도 이따 보여드릴 거고. 그럼 일본은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정상적으로. 그래서 미국하고 금리 격차가 줄어야 되는데 안 올리고 있는 거죠. 그 이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GDP 대비 254%, 전 세계에서 베네수엘라 다음으로 우리가 알던 국가 부채가 많습니다. 얘네가 현재 국가의 빚이 1경이 넘는데 1경이 넘고 1년에 내년에 예산 보니까 한 1천조인가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따져보면 금리 2, 3% 오르면 벌어들인 세금의 한 30%, 20% 이상을 그냥 이자 갚는 데만 써야 돼요. 이 정도면 거의 국가가 거덜나는 수준이 되는 겁니다. 더 문제는 현재 얘네가 찍어낸 이 1경에 달하는 국채를 전부 다 일본 내국인이 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는 그 채권이 다 손실이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리 올리는 순간 일본의 금융사들이 다 파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일본은 엔화 약세를 여기서 추가로 가는 걸 막아야 되죠.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고 있는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야 되는 건데 가지고 있는 달러가 미국 국채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미 국채 시장을 들이부어요. 그러니까 미 국채 시장에서는 그럼 팔자는 사람이 많으니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가 더 오르죠. 그래서 미국 금리가 예상보다 더 많이 오르면서 모기지 금리를 건드리고 그리고 동시에 미국에도 연기금도 동시에 건드리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해법은 간단합니다. 해법은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죠. 미국, 일본의 금리 차죠. 이게 더 벌어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해법은 둘 중 하나죠. 일본이 금리를 올리거나 미국이 금리를 더 안 올리거나 해법이거든요. 근데 일본은 보셨겠지만 금리를 올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죠. 네. 작살날 수도 있으니까 결국 미국이 금리 속도 조절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이번에 11월 달엔 0.75가 맞다라고 보여지지만 내년엔 금리를 인상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에도 12월에도 0.5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채권의 모든 국제적인 투기 세력은 모든 포문을 미국과 일본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뭘 기다리고 있을까요? 연준의 실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 더 강하게 긴축하겠다 얘기가 나오는 순간 와르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누가 아느냐? 다 알고 있어요. 그 증거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감안하면 자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이것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를 줄이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수준으로 즉 올해 4.4% 내년에 4.6% 정도가 금리가 이제 맥스고 더 이상 안 올리는 게 확정이 되면 이미 시장이 그걸 다 반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달러는 더 이상 강세로 가지 않는다라는 네.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들 보시도록 네. 하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허황된 것 같죠?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보시겠습니다. 과속중인 연준.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미국이 현재 역대급으로 금리 인상 속도가 각도가 높죠. 이게 지금 예전의 금리 인상과 다르게 훨씬 높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감이 안 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그려왔습니다. 이게 미국 국채 2년물, 10년물입니다. 금리 인상 속도 보이세요? 너무 가파르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와, 너무 센데? 그렇죠? 보통은 이 정도 수준으로 스무스하게 쭉 올려가야 되는데 이건 거의 직각이죠. 이 정도면. 자, 이 정도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젠 탈이 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상으로 올라가면 다 죽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증거를 보여드리도록 하죠. 그리고 또 시장에서는 연준 이 빨간색 선이 연준이 점도표를 찍은 겁니다. 이 정도 금리 올릴게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했는데 시장에선 또 이렇게 본 거죠. 왜 이랬을까? 연준의 위원들이 다 긴축을 너무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또 최근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좋지 않았죠. 물가 지표 너무 높게 나오고 거기다가 연준의 위원들도 너무 세게 발언하니까 점도표는 이렇게 찍었는데 더 위로 반영한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미국 지난주에 거의 미국이나 일본이 거덜나기 일보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요? 잘 보세요.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난 걸까요? 금요일이었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연준이 11월 자이언트 스텝의 속도 조절 가능성을 티미라우스 기자가 보도했다라고 나왔죠. 그렇죠? 저분은 이제 대부분 그 얘기를 듣고 쓰는 분이죠. 예, 연준의 복심이고 연준이 네. 알려주는 분입니다. 커뮤니케라고 하죠. 맞습니다. 네. 중요한 건 여기 보세요. 불과 전날까지도 연준이 12월 자이언트 스텝에 기울었는데 갑자기 하루 만에 바뀐 거예요. 왜 전날까지도 다 12월에는 0.75가 맞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루 만에 바뀌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뭘까요? 무슨 일이 있었다는 얘기죠. 여기 뒤에 또 나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조치라는 건 뭐냐면 연준이 갑자기 금리 인상 속도에 제동을 건다라면 브레이크를 건다라면 인플레이션 고착화를 막기 위한 싸움에서 물러난 게 아니라는 점을 어떻게 설명할 건가? 쉽게 얘기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아니라는 거죠. 네. 내가 지금 금리를 올리다가 브레이크를 밟는데 이 브레이크를 밟는 건 인플레이션 때문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게 이 연준의 얘기란 얘기입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무슨 일이 있던 날 뭐냐면 비둘기들이 전부 다 합창을 시작했어요. 아니 그 전까지 계속 금리 올리자고 얘기하던 사람들이 잘스 에반스, 여러분들 메리 데일리 총리부터 시작해서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갑자기 연준이 이렇게 금리 올리면 안 되라고 그날 갑자기 얘기를 했어요. 이건 뭐냐면 지원 사격을 해준 거예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얘기가 진짜다라는 얘기를 지원 사격을 해줬어요. 왜 이날 했느냐? 지금이 블랙아웃 기간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11월, 2월에 연준이 있기 전까지는 더 이상 이제 발언들을 못 하세요.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생기면 큰일 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처를 했어요. 자, 그러면 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여러분들 기사들입니다. 외신들이고 인플레와의 전쟁이 갈 길 뭔데 연준을 긴축 늦추려고 할까? 공식 기사입니다. 그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분이 있습니다. 연준에서 제일 훌륭한 분이 여러분 잘 아는 부의장이 있습니다. 라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제일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네. 제일 잘하시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날 자 통화 긴축 속도 조절 중단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진 않았지만 앞으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신중하다는 이유를 나열했다. 똑같은 얘기를 한 거죠. 더 올리면 안 될 것 같아. 쉽지 않아. 왜? 여기 보세요. 한 나라의 공격적 금리 인상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 다른 나라의 정책에 파급 효과를 미쳐서 금융 안정성을 취약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미국의 너무 빠른 금리 인상이 다른 나라의 금융 안정성을 취약하게 하기 때문에 속도 조절한다라고 라이얼 브레이너드 부총재가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날 얘기를 한 겁니다. 무서운 얘기를 한 거죠.
그럼 들어보실까요, 여러분들? 공식 보고서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미국 국채시장 대규모 강제매가 붕괴 가능성 측면. 10월 21일 기사입니다. 이거 보셨나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이렇게 가면 미국 국채 붕괴되겠는데? 미국 국채가 붕괴된다고요? 그렇죠. 국채시장이 붕괴가 되겠는데? 일본이 내다 파는 바람에? 맞습니다. 그게 심각한 수준이란 얘기죠. 보세요. 제넷 얄런 등도 미국이 얇은 유동성 문제를 지적한 데 의해서 미국 국채 시장의 대규모 강제 매각 혹은 대외적 충격 위험에 일본 때문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여기 보세요. 일본 은행의 수익률 곡소 지원의 변화 등을 이벤트 리스크로 꼽았다. 일본의 이 위험이 결국 미국의 국채 시장의 대규모 매각이나 붕괴 위험으로 이어진다라는 공식 보고서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하고 떨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날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났었죠. 그럼 결국 여러분들 앞서도 제가 결론을 내드렸습니다. 이게 왜 생긴 일이다? 미국과 일본의 금리차가 벌어져서 생긴 일이다. 그러면 제일 바보 같은 짓은 미국과 일본의 금리차를 더 벌리는 거죠. 그러면 인플레가 문제가 아니라 금융 위기로 갑니다. 연준이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얘기를 했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 나오죠. 미국 국채 유동성 고갈 앞으로 더 문제인 이유. 이것도 공식 여러분들 외신입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나오죠. 자,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이 달러 강세 기조에 따른, 즉 미국의 강한 긴축에 따른 자국 통화 약세 흐름을 방어하기 위해서 환일 개입에 나설 수밖에 없는데 그 방법은 미 국채를 빨아 달러를 조rop한 것이다. 미 국채 시장에 매물만 쏟아지는 거죠. 그럼 지금 여러분 미 국채는 어떤 시장이죠? 사는 사람이 없는 시장이죠. 연준은 QT라고 해서 국채를 팔아서 연준도 팔고 있죠. 연준도 팔아서 돈 빨아들이고 있지. 지금 중국도 팔고 있거든요. 거기다 일본은 들이붓고 있는 거죠. 영국도 들이붓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미 국채 시장 붕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간단하게 영국도 살려주고 일본도 살려줄 수 있는 방법. 속도 조절 안 하면 같이 죽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금리는 고점입니다. 그리고 달러도 정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실수하는 순간 죽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옐런 총재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의 얘기입니다. 세계 경제발 미국의 금융 혼란 가능성 경고. 그렇죠? 그리고 리스크 완화의 국채시장 개선인데 재무부가 국채를 사겠대요. 아니, 지금 국채를 빨아들이고 있으면서 지금 팔고 있는데 재무부는 국채를 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위급하다. 그럼 옐런 재무장관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우린 보죠. 네. 24일 날 한 거예요. 세계 경제와 시장의 스트레스가 미국 금융 시스템을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다. 즉 일본 때문에 미국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대놓고 누구 때문이라고 했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엔화 가치 급락 탓에 일본 정부가 나서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출렁이는 상황을 감안한 발언이다. 일본이 국채 내다 팔아서 내가 죽게 생겼어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뇌피셜 1도 없습니다. 아니, 근데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일본이 이제 지금 현재 금리 상황에서 막 팔았잖아요. 네. 11월에 0.75%포인트 더 올리는 건 거의 뭐 기정사실인 것 같고, 그다음 12월에 0.5 내지 0.75를 다시 한번 올리는 것까지도 거의 뭐 기정사실이잖아요. 그걸 안 할 거란 말씀이세요? 아니면 아니죠. 그거는 좀 다른 게 네. 이번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반영됐느냐인데 미 국채 시장은 4.5까지 반영한 거잖아요. 네. 그럼 지금 금리가 아직 3%대니까 이번에 올려도 3.75에서 4.4가 되거든요. 그럼 거기서 4.25 정도까지 올려도 되는 거니까. 시장 금리가 더 이상 안 오르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금리는 그럼 정점을 찍었다는 그렇죠. 말씀이군요. 시장 금리는 정점이고 네. 연준의 그진 금리 인상은 그건 더 가더라도 점도표에서 찍었던 거 이상으로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더 중요하다. 네, 시장 금리가 네, 중요한 네, 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 옐런 의장도 경고를 했어요. 미국이 흔들릴 수 있는데 네. 일본 때문이다. 그렇죠? 자, 그런데 모하마드 엘리언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날 그는 연준이 금융 안중에 대한 우려로 긴축 정책 속도를 늦춰야 할 수도 있다. 자, 이어 그는 대규모 금리 인상은 금융시장에서 무언가를 깨트릴 것이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따라서 연준이 속도를 늦춘다라면 그것은 인플레가 아니라 금융 안정 우려 때문이다. 자,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무하마드 엘리언, 옐런 총장, 옐런 재무장관, 그다음에 라이얼 브레이너도 다 똑같은 얘기를 하죠. 심지어 미국에서는 이와 관련된 보고서가 저하고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뇌피셜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미국은 여러분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가 아니라 금융안정이죠. 자, 죄송합니다. 이름 웃기면 안 되는데 자 보세요.
지금 하나 준비해 오신 거야. 그렇죠. 이건 약간은 이제 준비를 한 거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제일 문제가 경기인데 네. 경기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게 지금 인플레이션이에요. 네. 근데 이 인플레이션보다 더 상위에 있는 게 금융안정이에요. 네.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인플레고 경기고 일단은 맞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공식 기사 한번 보시죠. 미 국채 와르르 세계 최고 안전지산까지 불안. 그렇죠? 자, 일본 다인급 약재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미 국채 폭락이 글로벌 국채 시장 혼란이 잇따르고 있다. 그리고 얘기 나오죠. 미 부채를 지탱하는 채권국 일본의 엔화 가치 폭락도 뇌관으로 꼽힌다. 보십니다. 다시 일본이라는 나라가 아까 얘기했던 YCC 정책을 포기할 경우 세계 채권 시장에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미 국채 급등, 특히 미국이 여기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바이백 프레임도 하고 있다라고 우리나라에서도 기사가 나는데 아마 대부분 읽어보지 않으셨을 거라고 해서 가져온 겁니다. 자, 보세요. 이게 채권 공포지수입니다. 거의 금융위기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 그 팬데믹 처음 나왔을 때 수준까지 이미 올라왔고요. 무시무시한 수준으로 올라온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트러스 총리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 수류탄입니다. 이 참 안타깝죠, 그렇죠? 안타깝죠. 일본도 그렇고 이게 다 거의 저 영국 총리는 이선엽 부장님이 낙마시킨 것 같아요. 아, 그럼요. 한 달 전부터 맞아, 계속 맞아. 집요하게 심장이 좀 많습니다. 예. 집요하게 왜냐하면 저격을 해가지고.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정책적인 실수는 정치인들은 모를 수 있지만 잘못했으면 사과를 해야죠. 영국의 연기금이 240조 원이 날라갔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의 3분의 1이 날라간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잘못했다는 얘기는 안 하고 총리가 물러나갈 때 하는 얘기가 내가 그 감사 정책을 못해서 내려간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란 얘기죠. 정말 이런 분이 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연금도 엄청 받더라고요, 본인. 예, 그래서 44일 만에 단망한 게 그나마 영국에 있는 국민들이 되게 훌륭하신 거죠. 이런 친구를 총리를 앉히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내린 거니까 좋게 계시면 절대 안 돼요. 영국 국민들의 모든 연금을 다 갉아먹으신 분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에 그 과자로 바뀌셨죠. 스낵이라는 분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준비했는데 좀 웃지 말라고 얘기 말씀드릴 거고요. 스낵. 네, 스낵입니다. 죄송합니다. 전 그럼 재무 장관이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그 다음은 원래 이탈리아 아니었어? 그래서 이분도 여러분들 이탈리아 저러좀 했는데 별명이 또 여자 무솔리니예요. 요즘 별명이 왜 이럽니까? 뭐 인간 수류탄 아니면 여자 무솔리니. 근데 이분이 다행인 게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친유럽 행보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 다행이더라고. 예, 국제적인 투기 세력은 일단 이탈리아를 제외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왜 일본이 문제가 되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일본 행보가 문제가 되고 지금 엔화가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이게 뭐의 결정력이다? 이 결과는 미국 긴축 정책의 결과다. 그래서 엔화가 추가 약세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그렇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얘가 잘못하면 글로벌 유동성이 경색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아시아 외환시장 그리고 미국까지도 번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본에 한번 볼까요? 이미 일본이 엔화 방어에 실패를 했습니다. 보시나요? 일본 하루 53조 포붙고도 정확하게 미국 국채를 53조 팔아놓고도 엔화 방어에 실패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위기가 경각에 달렸는데 공은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미 일본은 뚫렸습니다. 투기 세력한테. 우리는 할 때까지 다 했으니까 네네. 네가 해. 예, 네가 해. 그러니까 뭐죠? 속도 조절밖에 없는 거예요. 또는 현재 예정된 거 이상은 금리 이상이 인상 가능성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그럼 다들 인플레이션 얘기할 때 뒤에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하면 죽습니다. 연준도 알고 아까 옐런 재무장관 얘기했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 그리고 라이얼 브레이너드 부총재께도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실수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11월 2일에 있는 FOMC에서 의외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면 달러는 추가 약세로 간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엔저 때문에 일본의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채권 다니면 그렇겠죠. 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금리를 안 올려? 니네 YCC 정책, 즉 제로금리 정책 포기할 수밖에 없겠는데 실패할 거야 라고 베팅들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일본이 엔화를 방어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힘겨워 보이죠? 그렇죠? 뒤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일본의 국가 부채 비율입니다. 베네수엘라 다음으로 많은 거 보이십니까? 254%. 1990년도 92%였던 게 254%니까 이거는 빚이 많아도 너무 많은 거죠. 와, 일본의 빚이 이렇게. 여러분들 이탈리아 얘기하는데 이탈리아 귀여운 수준입니다. 156%. GDP 그렇죠? 대비죠? 네, GDP 대비입니다. 네. 이 GDP 대비라고 나와 있죠. 2020년도 기준이긴 합니다만 254%. 정말 많지 않나요? 네. 이렇게 많으면 금리 조금만 올려도 빚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얘기죠.
그럼 일본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황에서 금리 올리면 안 되니 엔화를 방어해야 되는데 결국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죠. 외환보유고는 또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 외환보유고 보시면 이 외환보유고가 전부 다 미국 국채예요. 보시나요? 미국채 주요 보유고. 잘 보세요. 일본, 중국, 영국 이렇게 있잖아요. 중국보다 일본이 더 많아요. 근데 지금 영국과 일본이 쏟아붓고 있는 거죠. 한윤방하려고. 두 국가가 쏟아붓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 누구조차도 지금 말씀드렸던 미국조차도 쏟아붓고 있으니 미 국채 시장이 탈이 안 나면 이상한 거죠. 그렇죠? 궁극적으로 해서 일본이 위험하지 않으려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현재 예정된 거 이상으로 올리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금리를 안 올린다가 아니라. 자, 그리고 역시 공식 기사입니다. 자, 채권 시장에는 채권 자경단. 이거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얘들이 채권 투기 세력이에요. 네. 박살을 내놓는. 근데 얘네들은 어떤 애들만 조지냐면,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그렇겠는데, 얘들이 공격하는 대상은 상식적이지 않은 애들인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야덴이라는 사람이 한 건데 채권 자경단이 영국뿐 아니라 미국을 공략하기 시작했다. 공식적으로 나오죠. 미국으로 모든 포문을 조준했다. 이탈리아 역시도 타겟이다. 다시 미국도 예외가 아니다. 채권 자경단이라는 말을 만든 사람이 야덴이 대표예요. 이 사람이 보기엔 이미 미국 국채 또는 미국 모기지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했다. 그렇죠? 그리고 월가의 시선이 온통 일본에 집중됐다. 우린 일본에 집중을 안 하죠. 근데 월가는 일본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왜? 채권 자경단은 벌써 일본이 이 YCC 재료금리 정책을 폐지할 것, 즉 실패할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JP모건은 또 보고서에서, 제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의 공식 보고서에서 엔화 하락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일본은 이미 끝났어. 왜?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해소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답이 나왔어요. 현재 상황에서 위기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를 줄이면 되는 겁니다. 이 금리는 기준금리가 아니라 실세금리인 거니까 아까 했던 미국 국채금리를 여기서 더 끌어올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국채금리는 정점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간단하죠. 더 올리면 뭐니까? 위기니까. 더 올리면 지들이 다친다. 죽으니까. 이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미국은 자기밖에 생각을 안 하죠. 근데 네. 이제 자기가 다치는 거야.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진주만 폭격. 일본이 왜 느긋한 줄 아시죠? 할 테면 해봐. 네가 주고. 그렇죠? 하면 내가 니네 폭격해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데 다 죽일 거야. 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 나오잖아요. UBS도 일본 투자자들이 대량 보유한 미국 국채와 모기지 증권, 여기에 호주까지도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자, 여러분들 UBS,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전부 다 이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 시장에서는 이걸 얘기하는 분이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큰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자,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게 일본의 엔화 약세예요. 이게 미국 국채금리고 같이 가죠? 같이 가는 거 보이세요? 같이 간다는 얘기는 이 파란색 선이 내려와야 일본 엔화도 약세를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유일한 해결 방법이 뭐다? 미국의 국채금리가 내려오는 거다. 그래서 미국의 의중을 알고 최근에 미국의 국채금리 2년물 한번 보셨죠? 4.6까지 갔다 4.3까지 떨어진 거예요. 맞았죠. 이거 더 올리면 안 됩니다. 안 올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더 세게 긴축할게.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동시에 미국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모기금리가 똑같이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왜 타켓이 되는지 충분히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자로 다 그려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먼저 포기한 데가 호주예요. 나도 금리 못 올리겠어. 그래서 호주가 먼저 원래 0.5 올리기로 됐는데 0.25로 생각보다 안 올렸죠. 그리고 한 군데가 더 나섰어요. 캐나다. 어제 캐나다도 더 못 올리겠어. 저거 큰 겁니다. 예. 저거 사실은. 이미 여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탈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시장보다 긴축이 강할 가능성은 이 대놓고 얘기하죠. 긴축 종료 임박했어. 더 못해. 우리 다 죽을 것 같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 호주 내려오고 여기 내려오고 일본 죽게 생겼고 여러분들 글로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다 질문. 네 얘기 다 좋아. 그래서 금융위기를 막는 것까지 좋은데 그럼 인플레이션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재밌게도 이게 운일 수도 있고 의도될 수도 있는 건데 여러분들 보셨던 것처럼 미국에서 근원 물가와 해당되는 부동산 시장이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수요 빠르게 변해. 여러분들 만약에 미국에서 부동산 위기가 생기면 무조건 상업입니다. 일반 주택이 아니에요. 미국인들은 지금 일반 쪽과 관련해서는 개인들은 빚이 줄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왜 부동산가 이게 전부 다 기관들이 한 거예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이런 미국에 있는 기관들이 그 돈을 가지고 전부 다 부동산 장사를 많이 그렇죠. 해서 죽으면 여기에요.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 여러분들 어제 이거 보이시나요? 연준이 보는 경기 침체는 미국채 3개월물과 10년물입니다. 처음으로 역전이 됐죠. 핑계가 생겼죠.
12월 2일 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미국 경기가 침체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은 효과를 두고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주 좋은 핑계거리가 생긴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여러분들 속도 봐보세요. 경기 침체 우려가 굉장히 급속도로 됐죠. 이러다 보니 연준이 만약에 여기서 속도 조절 얘기한다 그래도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의외로 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미 경기 침체 신호가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부동산 근원도 냉각되기 시작했으니까. 보시는 것처럼 미국 주택 가격이 급락을 하죠. 이미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우리 그 효진연구원도 보여주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급락을 하면 시차를 두고 주거비는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염려를 하시는 분들은 없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미 미국의 부동산 시장 얼었다. 새집 판매도 뚝 떨어졌다 해서 여기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완화가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 있는 건 긍정적입니다. 여기다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의외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지수가 급락을 해서 공급이 드디어 원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이만큼 인플레이션의 우려는 완화가 되는 거겠죠. 엄청 급락했어요. 최근 한두 달 사이에. 그래서 지금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가 많이 내려갔고요. 네. 두 번째 봐보세요. 미국의 중고차 가격이 20%나 급락을 했습니다. 이거 2달 정도 후에 물가가 반영되니까 10월부터 반영되거든요. 이것도 물가에 굉장히 크게 긍정적인 영향, 즉 물가를 많이 끌어내릴 것 같아요.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해상 운임 지수입니다. 86%나 빠졌습니다. 이것도 이번 달부터 반영이 됩니다. 네. 자, 보면 여러분들 지금 물가 그동안 높았지만 의외로 연말로 갈수록 물가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내려올 가능성이 지표를 보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연준이 속도 조절하는 거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우려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거죠. 자, 몇 가지 얘기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최근에 유럽의 물가의 원인이었던 천연가스 가격이 전쟁 전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대급락을 했습니다. 보셨죠? 그래서 이 유럽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 유로화가 최근에 반등을 시작을 하는데, 파운드화도 반등을 시작하는데, 중요한 게 중간선거입니다. 중간선거 이후에 공화당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조금 발을 뺄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뒤에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미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현재까지는 공화당이 우세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공화당이 되게 유리한데 뒤에 한번 보세요. 바이든이 대놓고 공화당이 승리하면 우크라이나 지원 줄일까 우려. 정확하게 말씀드리죠. 종전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가능성입니다. 또는 휴전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휴전 가능성만 커져도 유로화는 급반등합니다. 그렇죠? 그럼 또 달러는 추가 약세인 거예요. 아까 이외에 이런 요인들도 달러 약세를 추가적으로 부를 수 있다는 거죠. 네. 제 얘기가 아닙니다. 바이든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우려가 있다. 자, 공화당에서 미국 선거 끝나면 우크라이나 지원도는 100지수표 지원 없다. 이게 만약에 이번에 공화당이 되면은 하원 의장이 되실 분입니다. 대놓고 얘기하셨죠. 더 웃긴 건 민주당이에요. 민주당 내에서도 우크라이나 휴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는 공식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친 거죠. 힘들어지고. 자, 어쨌든 이런 움직임 자체만도 달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약세로 추가로 갔을 이유가 뭐다? 유로가 반등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잊으시면 안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약세였는데 이렇게 되면 환율이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지수는 더 빠지지 않습니다. 추가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예. 자, 이 그 분석은 단기간에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그럼요. 있어요. 근데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오셔가지고 논리적인 근거를 다 객관적으로 대면서 얘기한 거를 격려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걸 뇌피셜이다, 희망회로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런 의혹이 감퇴되거든. 네. 그래서 오늘 실험 방송으로 못 보신 분들은 꼭 이 비디오 클립 꼭 봐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오늘 자료도 저희 신의 자료실에 올려둘 테니까 보시면서 스스로도 검증해 보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